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많이 아팠던 순간이 언제예요? 얼마나 아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그 아픔의 강도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죠? 그래도 가끔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아픔의 정도를 스스로는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조선의 영웅, 임진왜란의 영웅 하면 이순신 장군이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한번 그 순간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아픔을 한 번쯤은 비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가장 아팠던 순간은 1597년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1597년은 자신이 모시고 있는 임금, 선조로부터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고문을 받죠. 몸이 망가져요. 명령 불복종에 의해서 이순신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겨우겨우 나와가지고 백의종군길에 가다가 자신을 보러 온 어머님이 결국 배 위에서 돌아가시죠. 정신적 지주를 잃은 거예요. 몸이 망가졌고요. 정신적 지주 어머니의 사망까지도 확인을 합니다. 이미 여기서 저는 이순신은 나락으로 떨어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번 충격적인 소식이 연달아 들어오죠. 이게 다 같은 해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애지중지 키웠던 자신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조선수군, 그 조선수군이 칠천량에서 정말 믿겨지지 않게 괴멸되었다는, 모두 바닷속에 수장되어 버렸다는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자신의 수군이 칠천량에서 괴멸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몸은 망가졌고 자신의 정신적 지주도 사라졌고, 그리고 자신을 지탱하고 있었던 손과 발이 다 잘려져 나간 거예요. 인생에서 이런 고통이 다 있을까요? 자신의 이제까지 모든 성과가 다 부정되어 버리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 순간까지 와버린 겁니다. 제가 사실 이게 이순신의 그 1597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게 어떻게 명함내미 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랍죠? 이순신은 그때 선조가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한다라는 편지를 내렸을 때 지체 없이 말을 타고 달려나가서 조선수군 재건에 모든 것을 겁니다. 와우. 도대체 이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순신이 활약했던 임진왜란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임진왜란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요. 정확히 200년이에요. 1592년. 사실 200년 동안 조선은요, 큰 전쟁이 없었어요. 좀 평화로웠던 시기였죠. 그런데 지금 일본은요, 지금 쳐들어왔는데요. 일본은 어떤 나라냐면 무려 100여 년 동안 정말 서로 죽였던 전국시대, 전쟁의 시대를 겪고 바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군인들은요, 그냥 몸 하나하나가 그냥 무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뭔지 아십니까? 보여지는 무기? 아니에요. 진짜 강력한 무기는 바로 전쟁 경험이 있는 군인들이에요. 진짜 무섭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 당시는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몸 자체가 그냥 병기예요, 병기.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할지라도 그 무기를 다룰 수가 없어요. 용기가 안 나요. 경험이 없어요. 그저 실수투성이에요. 우왕좌왕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좋은 무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실전 경험이 있는 군인들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일본은 완벽한 실전 무기가 되어 있는 군인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식무기, 조총이라는 것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싸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들을 어떻게 이겨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역시 예상대로
부산진에 도착했던 왜군은요, 동래성을 무너뜨리고 빠른 속도로 올라와서 결국 한양을 점령하죠. 그리고 평양까지 올라갑니다. 파죽지세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파죽지세로 깨집니다. 바로 이순신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할 때까지 우리는 깨질 대로 깨지게 되는 것이죠. 마침 이순신이 바다에서 길목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파죽지세로 올라올 때 그 군수물자 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서 대적할 수 없었던 그 일본의 그 균열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이 명나라군도 들어오게 됩니다. 조명연합군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반격을 가하게 됐던 것이죠. 임진왜란 과정 속에서 관군이 거뒀던 3대첩, 대표적인 게 바로 이순신의 한산대첩, 김시민의 진주대첩, 그리고 권율의 행주대첩. 이 승리를 거두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만만하게 무너지는 나라가 아님을 보여주게 됩니다. 게다가 곳곳에서 의병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싸우러 나오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곽재우, 조한. 와, 사실 이 뭐 관군이야 그렇다 치고 일본은 이 의병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 자체를 못했다 그래요. 왜냐면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냥 그 지역을 점령했으면 성주와 백성들은 그냥 무조건 복종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점령을 나갔는데 거기서 백성들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네, 이런 어떤 당황스러운 모습을 일본군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전시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전시체제에 운영했던 그 비변사, 이 비변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고려시대 도병마사가 있듯이 조선시대는 비변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어떤 그 군인들, 그 모병, 군인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어떤 그런 체제로는 도저히 이게 일본을 방어할 수 없겠다라고 해서 직업군인들을 모아요. 돈을 주고 군대를 운영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훈련도감. 임진왜란 때 훈련도감이 처음 만들어져요. 직업군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군영, 조선 후기는 이제 5군영 중에 첫 번째, 1, 2, 3, 4, 5 중에 첫 번째, 1번 이제 훈련도감으로 만들어져서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겨우겨우 일본군에게 반격을 가하면서 이제 일본군에게 패배를 안겨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임진왜란 이후에 정유재란이 벌어졌고요. 정유재란 때 다시 백의종군에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되었던 이순신이 명량해전에서 승리하면서 조선이 살아있음을, 이순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일본에게 각인시켰고 일본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경상남도 그 끝자락에서 숨어 지내는 거죠. 숨어 지내다가 결국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되니까 도망가죠. 도망갈 때 이순신이 도망가는 그들에게 마지막 타격을 가한 전투, 그게 바로 노량해전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순신 장군은 총에 맞아 전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임진왜란 7년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과정 속에서 이 국제 정세가 많이 변합니다. 명나라는 우리 이 조선을 도와주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국력을 소진시켜요. 근데 그때 마침 여진족들이 다시 성장을 해요. 고려시대 때도 왜 여진족이 성장해서 금나라 세웠잖아요. 이번엔 또 그 여진족이 또 오면서 자기가 후금이래. 후에 뒤에 나오는 그 금나라라는 거예요. 또 성장을 하는 거예요. 후금은 뜨고 있고 명나라는 지금 지고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등장했던 왕이 광해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광해군은 선택합니다. 중립 외교. 가운데서 좀 눈치를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중립 외교가 사실 당시 성리학자들에게는 대의 명분에 어긋나는 것이죠. 어찌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던 부모의 나라 명나라를 돕지 않고 중립에서 눈치를 볼 수 있단 말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 결국은 광해군은 쫓겨납니다. 이게 바로 인조반정이 되는 것이죠. 인조반정은요, 바로 광해군을 쫓아낸 명분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명나라를 배반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해서 친명배금,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를 배척한다는 친명배금, 결국 금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전쟁 불사의 외교 정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전쟁 한판 하지 뭐. 그 말 역사를 이렇게 통해서 배우면 쉽게 못해요. 한판 붙어보지 뭐.
그 한판을 붙어버렸을 때 입게 되는 어마어마한 피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들의 죽음을 목격하는 나 자신의 모습, 이거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전쟁은 그냥 한판 붙어보지 뭐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감정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외교적 방법이 우선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붙어봐. 결국 친명배금이라고 하는 이런 논리 속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전쟁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게 바로 호란, 정묘호란. 정묘호란 때는 여러분들 후금이 쳐들어와요. 그때는 강화를 체결하면서 형제국의 관계를 맺는 정도로 그치게 되는데, 후금이 나중에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고 또 쳐들어오죠. 그게 바로 병자호란. 그때는 청나라 황제가 직접 쳐들어옵니다. 홍타이치. 결국 남한산성을 둘러싸고 47일간의 항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먹을 게 다 떨어져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옷을 벗고 푸른 옷, 임금의 옷을 못 입어요. 푸른 옷을 입고 나와서 결국 청황제에게 309고들의 절을 하고 항복식을 삼전도에서 거행했죠. 그리고 조선 백성들은 수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이산가족 만든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고요. 수만 명이 인질로 끌려가야 되는 이 비참한 비극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인조입니다. 어쨌건 이런 그 아픈 역사를 되갚겠다, 원수를 되갚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인조의 아들 효종. 효종이 북벌, 청나라죠. 청나라를 치겠다라는 북벌을 들고 나왔지만 이건 외교적 수사 액션이었고요. 실제로 청나라를 친 적은 없습니다. 어쨌건 이런 그 아픔의 역사가 조선왕조 500년 그 중간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조선은 조선 전기와는 전혀 다른 시대가 도래합니다. 고려시대가 1170년 무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뉜다 그랬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1592년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그 전과 그 후로 나뉘게 됩니다. 자,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란을 겪었던 조선, 이제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지 그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